2024년 10월 8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벌써 1년째 싸우고 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로 그것이 2023년 10월 7일 날 벌어진 것인데 오늘이 10월 8일이니까 1년 된 거죠. 1년 동안 그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다음에 레바논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이스라엘 전쟁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좀 생각했던 것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저항이 중동에서도 전쟁하고 있고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하면은 어떤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나서 거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남부 지역을 침공해서 점령을 해버렸죠. 해버리고 나서 이제 거기도 한 몇 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지지부진한 상태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생각보다 전쟁이 굉장히 질질 끌면서 마치 진흙탕에 빠진 것 마냥 양쪽 다 지지부진하지요. 누가 확실히 다른 한쪽을 제압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애 먹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애를 먹고 있죠. 러시아가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쟁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죠. 그 러시아가 당초 계획했던 건 뭐예요? 전차 수천 대를 밀고 들어가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한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자기네들 러시아가 의도한 대로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쪽으로 기울고 나토에도 가입하려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친러보다는 친서방 쪽을 택해서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여기 있는 그 러시아 민족하고 비슷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동남부, 남동부 거기에서 이제 독립 선언을 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떨어져서 살겠다, 자치 독립하겠다, 뭐 이런 뭐 일이 벌어지고 해가지고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지만 러시아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죠. 그 수천 대의 탱크를 갖고서 밀어붙였는데 뭐 우크라이나의 반격도 만만치 않고 또 드론이 떠가지고 뭐 탱크를 터트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탱크로 밀어붙인 전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지금 이제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서로가 힘들어하는 싸움이 됐죠. 러시아가 예상한 거하고는
전혀 빗나갔죠. 러시아가 예상한 바대로 상황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반면 이스라엘과 지금 그 저항의 축 예멘, 그다음 예멘 후티 반군,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전쟁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정교하게 마치 짜여진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란까지 거의 완벽하게 제압해 나가고 있죠. 예.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리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그렇게 크게 어, 어, 뭐 크게 힘들여서 작전을 수행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 있지 않죠.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뭐랄까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마치 준비된 전쟁처럼 어떤 시나리오, 아니, 어떤 계획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절차에 맞춰서 딱딱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전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이 이라크를 쳤을 때,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땠나요? 그때하고 아주 비슷하죠. 미국이 이라크를 칠 때 그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렇죠. 군사기지 타격하고 거기 있는 통신망 다 저거 하고 거의 이라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결국 이제 이제 후세인도 축출되고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죠. 미국이. 그 이라크 전쟁을 보듯이 이스라엘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영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그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이참에 새로운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유엔 연설을 할 때도 봤죠. 뭐 이렇게 커스 이래서 뭐 저주에 뭐 이래서 자기네가 이스라엘 지금 재편을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중동의 새로운 질서는 서방 세계 모두에게 유익하다. 우린 반드시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연설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그 저항의 쭉 전쟁은 판이하게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쟁이 일어나기 전 처음으로 한번 복귀해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정부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봤을 때도 그 비판이 설득력이 있나요? 있을까요? 과연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인 모사드가 정보에 실패한 것일까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죠. 하나는 모사드의 정보 실패다. 두 번째 의견은 뭐예요? 모사드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이스라엘이 정보 실패인 척하지만 거기에는 감추어진 큰 그림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의견을
여러분은 어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사드가 모사드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2023년 10월 7일 날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침공을 했죠. 패러글라이딩을 해가지고 공중으로도 오고 뭐 이렇게 드럼통, 뭐 불도저 같은 걸 철조망을 밀고선 공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마스 무장 대원들이 한 수천 명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수백 명이 사망하고 또 납치돼 가지고 포로로 붙들려 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그런데 어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당한 걸까요? 당해준 것일까요? 모사드가 정보 실패라면은 당한 거겠죠. 근데 모사드가 정보 실패가 아니라면 뭐예요? 당해준 것이죠. 하마스가 침공했어. 그래서 여기 피해를 입었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당한 건지 아니 당해준 건지 알면서도 당해준 것인지 거기에도 의견이 나뉘죠. 저는 그 모사드가 정보 실패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 따라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고 알면서도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당해준 거라고 보거든요. 당해준, 당해준 이유는 감추어진 큰 그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당했어. 근데 당한 데는 뭔가 일부러 당해준 데는 뭔가 큰 속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전쟁 양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 전쟁 양상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 효과적으로 저항의 축을 제압해 나가고 있거든. 근데 그렇게 나가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모사드거든요. 모사드가 그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의 군 사령관, 군 지휘부라든가 그, 그 저항의 축의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 나가거든요. 수뇌부가 다 죽고, 그렇죠? 수뇌부가 다 죽고, 또 무엇보다도 저항의 축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게 뭐냐면은, 이 통신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통신이. 핸드폰으로 통신하든지, 무전기로 통신하든지, 그렇죠? 하는데, 그게 다 이쪽에서 다 감청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첩보 기관에 다 감청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삐삐를 사용하라 그랬거든요. 삐삐를. 근데 삐삐에도 미리 모사드가 작업을 다 해놓은 거죠. 얘네가 핸드폰을 쓰지 않고 무전기를 쓰지 않으면 아마 삐삐를 할 거다. 삐삐를 하기 위해 삐삐를 하는 거를 예상하고 미리 한 발 선수를 써가지고 삐삐에 대한 공작을 다 했죠. 그래가지고 그 하마스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이 삐삐 갖고선 그걸로 서로 연락하고 지시 명령을 하달받고 그랬었는데 그 삐삐에 폭탄 폭약을 설치해 가지고 그 모사드가 터트렸죠. 그래가지고 그 무장대원들이 눈을 다치고 손을 다치고 해가지고 전투력을 많이 상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지도부나 군 지휘부를
암살하고 해가지고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전투대원들 전투력 상실시키고, 서로 통신체계 마비시키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폭격하고 그러는 거죠. 폭격하고 들어가죠. 근데 지상전은 좀 그 전투 양상이 좀 약간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뭐 헤즈볼라나 그 하마스가 그 군대가 뭐 강해서라기보다는 거기는 지상전으로 들어가면은 그 게릴라전을 피고 상대적으로 그, 그 저항의 축 세력들이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군이 시가전을 벌리면은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그 일반 시민하고 무장대원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구별해 가지고선 쏴 죽여야 되거든요. 일반 시민을 쏴 죽이면은 그 뭐 인류 범죄에 해당되죠. 그래서 인권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못 쏜다고요.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미국하고 우리 한국이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이 베트콩의 그 게릴라 전술이죠. 그래서 일반 불악 같은데 일반 촌락 같은데 들어가면 어때요? 보니까 일반 주민이야. 평범한 주민이고 그런 사람들 쏴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숨어가지고 베트콩이 나서 쏘고 막 반격을 하고 몰래 죽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애를 먹었죠. 우리가 월남전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지상군을 투입해서 시가전을 벌이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죠. 게다가 그 레바논 헤즈볼라가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점을 두고 있는 레바논은 그 지하 터널을 연결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숨었다가 나와서 쏘고 또 숨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 그 빼트콩이 했던 그 방식이죠.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 근데 2006년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들어가서 헤즈볼라랑 싸울 때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모사드가 이미 그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보를 파악해 놨고 요번에 들어갔을 때 지하 터널 파괴하면서도 그 작전을 수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모사드가 그렇게 뭐 어리버리하거나 허술한 첩보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그 하마스한테 이스라엘이 당했는데 그것은 저는 모사드의 정보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뭔가 이스라엘 안에 큰 그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피해를 본 거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당한 게 아니라 당해준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그 큰 그림이라는 거, 감춰진 큰 그림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적대 세력인 저항의 축을 괴멸시키고 새로운 중동 질서를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준비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고도 당해준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얘네들을 다 뿌리를 뽑고 싶어해. 저항의 축이라는 거.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란까지 이 뿌리를 뽑고 싶은데 먼저 침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당해주고 이제
명분을 갖고 이놈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어, 어, 침공했어. 우리는 또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네타냐후가 주장했죠. 우린 반격할 권리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알고도 당해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첫 번째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이스라엘 저항해축 전쟁은 그 전쟁 전개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쟁은 굉장히 짜임새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딱딱 맞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교하면서 영리한 전쟁을 하죠. 옛날 러시아가 이라크 전쟁 하듯이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전쟁을 수행하죠. 이거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제압해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마추어적인 그런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수행하는 그 전쟁은 굉장히 아마추어들이 하는 그런 솜씨죠. 반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미국이 수행하던 그 전쟁 그 스타일이죠. 그럼 네 번째 질문이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에 있어서 모사드가 하마스 진영 내에서 공작을 했을까? 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공작을 했을까? 자, 봅시다. 얘 공격했어. 근데 모사드는 알고 있었거든.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어. 그렇죠? 알고도 당해준 거야. 그렇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모사드가 이 하마스 진영 안에 있는 애들의 침투에 들어가서 어떤 공작을 펼쳤을까요? 그렇죠? 공작을 펼쳤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정확한 뭐 이렇게 물증은 없지만 그렇죠. 여태까지 신문 보도로 나온 바에 의하면 어때요? 모사드가 거의 지휘부까지 첩자를 심었죠. 심지어는 모사드를 잡아내는 사령관이 첩보기관 수장이 그 모사드 첩자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정원의 그 국정원장이 북한의 인민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모사드가 작업을 했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모사드가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 침공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공작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마스 지도부에 첩자를 심어서 야, 침공해라 이런 침공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정도의 공작을 했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침공 결정에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 즉 분위기를 유도하는 정도의 공작.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침공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공작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근데 여러분들은 모사드가 하마스 진영 내에서 어느 정도의 공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모사드 색출하는 사령관이 최고 대장이
모사드 첩자되니까 거기까지 심었을 정도면은 그래도 그 정도의 모사드의 실력이라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칠 때 그 침공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어, 주었을 가능성이 있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모사드가 흔적을 남기는 집단이 아니죠.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증거를 남기고 오는 그런 첩보기관이 아니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그런 첩보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증은 가죠. 심증은. 아마 하마스 진영 안에서도 모종의 공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끔 했었을 때. 왜냐? 이스라엘이 큰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한 이유가 뭘까요? 뭐 공작을 했든 뭘 했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쳤죠. 2023년 10월 7일 날 침공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내놨거든요. 전문가들은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2020년에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게 2020년이고 2022년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수교시키려고 그랬어요. 중재 다리를 나가지고 수교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고. 근데 분위기가 좋게 잘 흘러갔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수교가 이제 거의 성사될 것까지 갔어요. 그리고 2023년 3월 10일 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서로 화해하고 단절됐던 양국 간의 국교를 다시 복원하는 거, 맺는 거에 합의를 했어요. 그게 2023년도였는데 그때 중국 외교가 먹혔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도 중동에서 영향력이 커졌다 막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때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서로 중재시켜서 중재해가지고선 서로 국교 다시 맺게 그렇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원래 그런 걸 누가 해야 돼요? 미국이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란은 미국을 뭐 사탄이라고 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고 보고 그렇게 규정을 해서 적대감을 표시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저거 하죠. 견제하고 미국도 이란을 견제하고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어떻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미국이 미국이 그 무엇이냐 이란을 경제 제재를 가했어.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이 지금까지 경제 제재를 당했어.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중재를 미국이 못했어요. 미국이 하던 일을 중국이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해서 성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국 외교 많이 컸다 이런 얘기 했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는 그 중동 전반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 좀 화해 평화 무드가 많이 조성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마스는 그걸 바라지 않죠. 이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의 각을 세우고 있는데 아랍 국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화해와 평화 무드로 가니까 자기가 바라던 바가 아니거든, 하마스. 그래서 침공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분석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 하마스가 된 이유는 뭐예요? 침공 이유는? 저기 서한 지구에 있는 알라크세 성당에 이스라엘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예배도 제대로 못 보게 하느냐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공격했다고는 하지만 본래의 공격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 아랍 국가 그러니까 아랍 민족하고 이스라엘하고의 그 화해 무드를 깨고 각을 세우기 위해서 침공을 했다는 설이 그런 분석이 굉장히 유력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해서 뭐 조선일보에서도 보도하고 뭐 우리나라 뭐 중요 신문에서는 많이 보도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여섯 번째 질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결과 그들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흘러갔는가? 침공한 의도가 뭐라 했죠? 아랍 민족하고 이스라엘하고 각을 세우게 만들기 위해서 평화 무드를 깨고 각을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한 하마스의 의도대로 흘러갔나요? 하나는 됐죠. 하나는 뭐냐면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수교 직전까지 갔는데 그게 깨졌어. 그거는 하마스의 의도대로 됐죠. 그런데 아랍 민족 전체가 뭉쳐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항하자 그런 상황으로는 흘러가지 않았죠. 그렇죠. 사우디가 이스라엘 보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수교 안 한다고, 아니 수교 중단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그 사우디는 왕조 국가인데 이 그 지배층하고 일반 민중들하고의 이게 있어요. 그 정서가 좀 달라. 정서가 다른데 그 아랍 쪽은 그 일반 민중들